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하반기 벌써 1년의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 길 끝에 뭐가 정확히 펼쳐져 있을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조적 장기 침체 오는가, 기준금리 인상 어렵다, 미중 무역 분쟁은 장기전이 될 것이다, 한국의 경제 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 저와 함께 남은 하반기 한국 경제라는 바다에 같이 빠져보도록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머니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카카오 모빌리티 디지털경제연구소 소장님이시죠, 이재호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지난주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카카오 모빌리티 디지털경제연구소 소장이시고 대통령 직속의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정책조정-전문위원회 위원으로 또 활동하십니다. 그 밖에 여러 전문 분야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요. 보고 계시는 이 스마트 모빌리티 사회라는 이 책을 출간하셔서 이 내용에 있는 주요한 내용을 좀 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세부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한번 소개 간단히 해주시고 인사해주시고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지털 경제를 연구하고 있는 이재호라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또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축, 그 중에 하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지금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딱 떠올랐는데, 자동차 제조사에서 오랜 시간 또 근무하시다가 결국은 자동차 산업의 이 디지털 전환 속에 모빌리티 비즈니스로의 전환, 역시 소속도 카카오 모빌리티로 전환을 해 나가신 그 장본인이시지 않나? 네, 저는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경영연구소라고 자동차 산업을 연구하는 조직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있었고 또 현대경제연구원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초에 아무래도 이제 과거의 제조업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로 넘어가는 이 시대적인 트렌드에 저도 발맞추기 위해서 과감하게 회사를 옮겼습니다. 스스로 서비타이제이션 하셨네요. 네네.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변화를 세 가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이 전기차로의 전환, 기존 화석연료 자동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자율주행차로의 전환,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 공유자동차 플랫폼으로의 전환, 공유자동차 서비스로의 전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다면 그 중에서도 이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죠, 공유자동차 플랫폼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먼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전기 자동차도 있고 또 자율주행 자동차도 있지만 실제로 일반 시민들, 국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영역은 공유 자동차 서비스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소유해서 공유로 전환한다. 자동차를 직접 사서 구매해서 사용하던 분들이 이제 공유로 넘어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그 세 가지가 가능하게 하려면은 첫 번째로는 공간적으로 봤을 때 내가 원하는 정확한 그 지점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 사이에 이동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 집 지하 주차장에서 정확하게 회사 지하 주차장까지, 오마이스쿨 주차장까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이동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동차 승용차를 사지 않고 공유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중간에
차가 막히고 정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 출발하고 싶다, 지금 자동차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그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 세 번째로는 사람들마다 이동에 대해서 매기는 가치가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쁘고 김 박사님처럼 굉장히 바쁘신 분들은 좀 더 많은 돈을 지불해서라도 빠르고 편안하게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그 반대인 분들도 계시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사람들마다 다른 이런 다양한 이동의 니즈를 충족시켜 줘야 된다는 뭐 그런 조건이 그럼 여기 제시해 주신 것처럼 요약해 보자면 장소 그리고 시간, 방법 이 세 가지에 걸쳐서 원하는 이동을 충족시켜 줘야 된다. 그럼 내용을 미리 상상해 보면 결국 그런 것이 공유 자동차 플랫폼이지 않나 하는 주장을 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미리 제가 말을 전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뭐 오늘은 이제 공유 자동차 서비스 기업에 제가 종사하기는 하지만 네. 뭐 기업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하게 뭐 제가 개인적으로 발간한 책에 대한 네.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네. 시간이라고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세 가지 그 존재 조건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첫 번째로 이제 공간의 문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뭐 주변에 친구나 선배나 후배가 자동차를 사면은 5만 분의 1 축적 지도라고 해서 네. 지도책을 선물로 예. 줬던 시대가 있었어요. 예, 굉장히 예. 뭐 십수년 전 그렇죠. 일이죠. 하지만 예. 지금은 GPS와 내비게이션 기술이 발전하면서 아무도 지도책을 선물하지 않죠. 그렇죠. 이게 그 2000년도에 미국에서 GPS라는 네. 이제 위성을 기반으로 한 위치 제공 서비스를 그전엔 군사용으로만 사용하다가 2000년부터 민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제를 합니다. 예, 지금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GPS 위성의 뭐 전신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트랜짓이라는 위성을 이제 개발했던 현장인데요. 저렇게 여러 엔지니어들이 참 힘들게 고생을 해서 지금 지구 상공에 수십 개의 인공위성이 돌면서 정확한 정보, 위치 정보를 네. 무료로 그것도 무료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네.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이 위성 정보라는 것이 뭐 그냥 단순히 받기만 해서 그냥 수신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위성 정보를 받아서 좀 더 정확한 정보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좀 쉽지 않습니다. 네. 사실 이건 비단 모빌리티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든 위치 기반 서비스, 뭐 쇼핑이 될 수도 있고, 뭐 금융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위치 기반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지금 빨간색 그 직선으로 표시된 점들을 쭉 이은 것이 이제 GPS로부터 단순히 수집한 그런 위도 경도 정보인데요. 네. 실제 도로랑은 약간 다르죠. 지금 저 빨간색 점만 따라가다 보면은 뭐 고가도로 위를 넘어가기도 하고 풀밭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경로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실제 지도상의 정보와 정확하게 매핑하는 작업 이것이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이런 작업들이 꼭 모빌리티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위치 기반 서비스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기술 개발에 막대한 예산과 기술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모빌리티 플랫폼 혹은 공유자동차 플랫폼이 풀어야 할 첫 번째 숙제가 결국 소비자가 원하는 그 공간의 문제, 네. 공간을 더 정밀하게 이동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것이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시간에 자유롭게 또 이용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런 부분도 숙제로서 과제로서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가고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시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택시 서비스의 가장 이제 불만이 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때 택시가 오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아침 출근 시간, 그리고 저녁 퇴근 시간, 또 우리나라의 이제 두드러진 현상, 밤에 술 먹고 늦게 이제 집에 귀가할 때 네. 택시를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을 텐데요. 네. 제가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입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시간대별로 택시의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네. 보시는 것처럼 오전에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그다음에 저녁 심야 시간에는 택시 수요가 공급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있어서는 나중에 뭐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택시를 타지 못하는 분들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부 빅데이터에 관해서 좀 몇 가지 또 질문을 그냥 드리면 제가 알고 있어서 이 지금 심야 시간에 택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데 폭발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지역들이 또 폭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심야 시간에 택시 이용 문제는 네. 굉장히 또 심각한 도시 문제 예. 중에 하나죠. 예.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제가 작년에 그 서울시 산하의 서울 디지털 재단이라는 네. 그 연구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와 함께 공동으로 새벽 시간에 서울에서 택시 잡기가 진짜 어려운 곳이 좀 어디냐. 우리가 예. 피상적으로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정량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 네. 이런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뭐 역삼동, 논현동, 신사동, 서초동 등 이제 강남 지역에서 예. 결국 이제 끝까지 택시를 잡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예. 그다음에 종로라든가 명동 여기가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서교동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기가 바로 홍대 지역입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홍대 참 택시 잡기 어렵지 이해하실 거예요. 네. 특히 이제 그다음에 4등이 이태원, 뭐 그다음에 5등이 여의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이제 택시를 잡지 못했을 때 낮에 아침에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새벽 1시, 2시에는 대중교통이 모두 끊기기 때문에 다른 교통의 대안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도시 문제로서 좀 정책 당국이 네.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안했던 그 제안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뭐 서울을 비롯한 몇 개 대도시에서는 밤 늦은 시간에 올빼미 버스라고 하는 이제 심야 교통 이동 수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올빼미 버스의 노선을 뭐 신설하거나 조정할 때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하면은 좀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심야 교통 수단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퇴근 후에 여러분 뭐 술 한잔 하시다가 뭐 12시 넘어서 택시 타려고 할 때 택시가 굉장히 안 잡혔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결국 택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공급의 불일치,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들을 좀 감안해서 올빼미 버스와 같은 심야 버스를 운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안해 주신 아주 굉장히 고마운 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택시 수요라는 게 이런 시간대에 따라서만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작년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네. 예, 더울 때는 그냥 걸어다니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던 분들도 택시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막 느낍니다. 시원하고 일단 그럼요. 에어컨이 들어오니까요. 그렇죠. 날씨에 따라 보시면은 이제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내리면은 택시 수요가 평상시에 대비해서 훨씬 올라갑니다. 그렇죠. 반면에 택시의 공급 같은 경우에는 특히 눈이 올 때는 많이 그렇죠. 떨어지죠. 공급이 그래서 눈이 많이 오는 날 택시 수요는 50% 가까이 늘어나는데 네. 택시의 공급은 30%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택시 잡기가 좀 결국 어려워지는 이제 시간과 네. 여러 가지 환경과 날씨와 기온과 여러 가지 문제가 수요와 공급을 또 불일치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예, 과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정성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지만 모빌리티 빅데이터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네요. 예. 정확히 어느 정도 예. 수요가 증가하고 혹은 공급이 감소하고 예. 이런 것들을 산출해낼 수 그럼요.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자,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의 문제,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지를 지금 이 우리 수요 공급 곡선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학부와 석사는 이제 공대를 졸업했는데 그 다음에 경영학 석사를 하고 예. 박사는 경제학 박사를 수료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문제를 좀 경제학적으로 네. 푸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 부르기 어려운 그래프를 예. 가지고 나왔어요. 좀 예.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중고등학교 수업 시간 때 가만히 이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된다라고 배웠죠. 그렇죠. 그런데 택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정부 당국에 의해서 지자체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수량 자체도 택시 면허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량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했을 때 예. 가격이나 수량, 그러니까 P나 Q에 해당되는 것이
바뀔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택시를 타지 못하시는 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탄력적인 요금이 수요가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요금을 조금 더 받아서 집에서 조금 쉬고 계시던 공급자들, 택시기사들이 됐던 우버기사들이 됐던 들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을 하는 방안이 좀 필요한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제도적으로 바뀌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네요.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뭐 출퇴근 시간이나 심야 시간,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할 텐데, 근데 그만큼 공급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가격은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로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네요. 그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요금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든가, 수요가 폭발적일 때는 요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해서 또 택시 공급이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지금의 어떤 교통 이동 서비스의 어떤 제도적인 변화도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제안해 주셨네요. 네, 중간에 이제 충분히 국민들이나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플랫폼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이 수요 정보, 예. 승객 정보와 그다음에 공급 정보, 기사 정보를 중간에서 잘 매칭을 시켜서 소비자들의 편익도 굉장히 많이 높이고 또 네. 공급자들의 이익도 많이 같이 이제 동반 제고를 하면서 네. 경제 전체에 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그러네요. 방안들이 있는데 예. 그건 뭐 책에 좀 자세히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 아까 심야 버스 문제나 이 탄력 요금제 적용이나 공급의 또 변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책 토론회가 되는 느낌도 살짝 있었는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의 문제, 아까 장소의 문제 거론했다면, 이제는 원하는 방식으로의 이동,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 또 원하는 방식, 이걸 체득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플랫폼이 이동해야 될 것 같은데, 원하는 방식으로 이동,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앞에서 이제 공간적인 이야기와 시간적인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간적으로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택시를 타러 나가는 거고 버스를 타러 나가는 거였지만, 그게 아니라 택시가 나에게로 오게 하는, 즉 네. 온디맨드 기반의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예. 그다음에 시간적으로도 뭐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 그 외에 저희가 뭐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다른 기술들을 통해서 뭐 시간에 따른 다양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최대한 많이 또 충족시켜드리는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다 해결한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단계의 문제가 바로 이제 방법에 관한 문제를 그렇죠. 또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예. 이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 A라는 출발 지점에서 B라는 도착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그 이동 자체에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 혹은 어떻게 갈아타야 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네. 좀 누가 좀 편하게 제시를 네. 해줬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특히 단거리가 아니라 뭐 좀 지방으로 멀리 출장을 가야 되는 경우에는 뭐 KTX를 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항공기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가진 예산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가진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교통수단들의 조합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조합들을 나에게, 소비자에게 제시해주고, 소비자가 좀 좋아할 만한 것들만 제시를 해주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번 클릭만 하면은 경로 계획, 예.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죠. 네. 그리고 예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KTX 예약, 예. 그리고 결제까지 예. 한 번에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많은 모빌리티 플랫폼이 꿈꾸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걸 우리가 모빌리티 에즈 어 서비스라고 해서 마스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런 세상이 온다라고 하면은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기존의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이제 MES, MESS, 매스 대중교통이라고 했다면 매스에서 마스로의 전환,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로의 전환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통합된 플랫폼,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이동 교통수단들이 있지만 지금은 개별적으로만 소비자들이 따로따로 예약을 해야 되고 따로따로 결제를 해야 되고 따로따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네. 가능하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거는 이제 모빌리티 사업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 정부, 특히 북유럽에 있는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문입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승용차를 이용했던 것 할 때보다 거의 이제 거기에 비견되는 혹은 그보다 더 편리한 이동의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소비자 입장에서 교통 서비스의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또 다음 주에 대구에 갈 일이 있어요. 강남에서 출발해서 대구에 가야 되고 대구에서 서울로 오는데 여의도로 가야 되는 일정이에요. 그러면 제가 수서역으로 만약에 가서 SRT를 타고 대구를 가서 대구도 이제 동대구역인지 대구역인지 제가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대구역이든 동대구역이든 거기서 또 기차를 타고 여의도에 가까운 역으로 또 와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물어보고 그 안에서 그 다음 역에서 어디로 이동해야 되고 역에서 또 우리 서울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 도착했다. 그럼 서울역에서 제가 가야 할 해당 장소, 여의도에 있는 해당 장소까지는 무엇을 이용할지 이런 것들은 저의 기본적인 뭐 예를 들어서 소득 수준, 소비 습관,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이미 빅데이터로 반영이 된 추천된 이동 경로를 그대로 소개해 준다면 그리고 어떤 열차를 예를 들어 SRT를 타고 어디를 가야 되고 또 대구에서 어떤 기차를 타고 어떤 역에 서울에 내려야 되는 수서역이 아닌 서울역으로 가야 되는 그 KTX를 타야 된다는 그런 것까지 제가 직접 알아보지 않고 모든 것들을 빅데이터에 기초해서 제가 필요한 그 소비를 교통 이동에 대한 모든 소비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그런 플랫폼이 네, 맞습니다. 마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 주변 지인들 전화번호를 일일이 다 외웠던 시절이 또 있었죠. 예. 그리고 버스 노선 어디에 어느 경로를 통해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생활 지식이라고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네.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모든 교통수단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소비자들이 기억할 필요 없이 플랫폼상에서 앱상에서 암기할 필요 없이 한 번에 해결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개인의 기호까지 그렇죠. 그 머신러닝을 통해 파악한 그런 서비스가 가능해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마스로의 전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굉장히 큰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제가 한 가지 좀 빼먹은 이야기가 있다면 저는 심지어 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의 전환은 미세먼지 저감 기술에 해당된다라고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국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되는 환경 하에서는 결국 공급자가 택시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수요를 찾기 위해서 계속 무궁무진 다녀야 됩니다.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미세먼지를 계속 이렇게 내뿜으면서 다녀야만 수요자를 만날 수 있고 또 수요자는 불필요하게 거의 먼 데까지 걸어 나가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결국 소비자의 니즈와 환경에 대한 니즈 이런 것들을 모두 충족해주는 그런 플랫폼이 이제 모빌리티 플랫폼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저는 많이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미세먼지 추경이 편성되면 카카오 모빌리티도 그 예산을 많이 활용해서 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모빌리티 기술 그쪽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해봅니다. 자, 많은 이야기 구체적으로 다뤄봤는데요. 모빌리티 전쟁.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질문을 좀 많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투자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네. 앞으로 이 전쟁 어떻게 진행되고 그 전쟁 속에서 누가 과연 승자가 될까요? 혹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그런 말씀도 좀 전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존의 완성차 업계들도 사실 앞에 말씀드린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공유자동차 시대의 패러다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전장회사라고 말하는 전기전자 회사들, 뭐 경우에 따라서는 화학 기업들까지도 모빌리티 전쟁의 승자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IT 플랫폼으로 대변되는 모빌리티 서비스 업계가 사실 소비자와의 접점에서 소비자와 맞닿아 있으면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시시각각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앞으로의 전쟁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들이 좀 더 부상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에서 뭐 승승장구 이렇게 떠오르는 부상하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또 부득이하게 몰락하는 기업들도 생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 이제 직업 측면에서도 또 사라지는 직업들, 그렇죠. 좀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 직업들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앞으로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에 기술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이 육성되고 부상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기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즉 사회 안정망 차원에서 좀 대책을 주도 면밀하게 만들어 나가는, 계획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그 디지털 전환의 큰 그림에서 봤을 때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뭐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들이 그런 사회 안정망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들을 일부 부담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좀 정착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끝으로 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산업 구조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산업에서 신산업으로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에서는 내연기관 그 생산 기업, 제조 기업들이 강자였다면 이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들이, IT 기업들이 이렇게 부상하는 그런 방향으로의 산업 구조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산업 구조조정이 디지털 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우리는 그런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기존 산업들을 좀 걱정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만 이렇게 전환하지 못하는 산업 구조조정을 제때 실현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안 좋은 사례로 좀 남지 않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전환 굉장히 중요하겠다. 산업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개개인 입장에서도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인재 육성 과정에서 또 어떤 인재가 되어야 될 것인지 어떤 직업이 지고 또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은 무엇이고 또 우리 자녀는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여러 가지 관심사들이 본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친 내용 속에 다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모빌리티 패러다임 변화하는 것은 비단 이제 자동차나 모빌리티 업계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그 파생되는 산업들이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모습 자체가 많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과거에는 공상과학 영화를 통해서 접했던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앞으로 하나 둘 실제 실현되는 과정에 있을 거고요. 그 실현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미리 전망하고 예측해보고 대비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다가올 기술 사회에 대해서 뭐 걱정하고 패배자가 될까 걱정하고 우려하는 보다는 미리 대비하고 준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시대의 또 주인공으로 또 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 본서가 스마트 모빌리티 사회지만 모빌리티만의 영역이 아닌 정말 사회 전반에 걸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제목을 사회라고 지은 거예요. 아, 그렇게 했습니까? 예. 본 책 좀 저도 더 한번 저는 이미 읽어봤지만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이런 패러다임 전환을 또 같이 읽어 나갈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감사하고 모시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기꺼이 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